네, 객관식 재무관리 시간 시작이고요. 객관식 재무관리라서 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서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했다는 가정 하에서 저는 문제풀로 들어갈 거고요. 가끔 가다가 질문 들어오는 게 제가 기본서 공부를 안 했는데 객관식 강의로 어떻게 한번 비벼볼 수 없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기본서를 조금 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은 항상 이 재무관리 쪽은 지금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를 항상 같이 끼고 공부하는 게 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문제를 풀 건데 문제 풀다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하고서 문제 풀로 들어갈 건데 그때 자기가 좀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로 기본서를 찾아보는 형태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현재 제 객관식 책은 이 문제하고 해답배라는 순서가 크게 두 가지죠. 문제 쫙, 그 다음에 해설 쫙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문제 풀고서 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좀 귀찮은 게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는 문제 해설이 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또 문제를 풀면서 눈이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문제 해설로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문제 볼 때에는 아래를 좀 가리고 문제를 보는 형태로 좀 공부를 하세요. 자, 1장 시작되는 게 확실성하에서의 기업가치평가 쪽 얘기가 1장 시작인데요. 전체적인 구성, 챕터 구성은 기본서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에도 순서 참고하고요. 문제 시작되는 것은 5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1번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잠깐 관련된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책으로 봤을 때는 2페이지에 요약 정리 쪽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2페이지 가서 그걸 보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알아서 설명할 거니까 혹시나 관련 내용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2페이지 가서 알아서 보세요. 자, 저는 그냥 이제 시작할게요. 5페이지에 1번 문제예요. 5페이지 1번 문제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고요. 우리가 재무관리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재무관리라는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라는 쪽의 얘기가 재무관리 쪽의 얘기라고 있었고요. 이 현금 관련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에 대한 얘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게 좋은 거냐 저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한 얘기가 주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러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재무 상태표로 주로 얘기했었고 돈 필요했을 때는 외부 자금 조달할 건데 그때 채권자에게서 꼬아서 부채로 자금 절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주식에 투자받아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좋은 거냐 대비에 나오는 게 자본의 조달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를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 들어갔던 게 저 뒤에 이 자본 구조 이론에서 봤던 얘기죠. 우리 교재로 하면 6장에 나오는 얘기였었고요. 저하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것은 A 사업하는 게 좋은 거냐 B 사업하는 게 좋은 거냐 사업을 위해서 갚기에 사는 게 좋은 거냐 을기게 사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게 이 자산 쪽에 나오는 자금의 운용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를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2장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으니까 1장 문제 풀 때에도 제가 혹시나 6장 자본구조 이론까지 끌어와서 얘기할 수 있고 1장 풀 때에도 2장 자본예산도 끌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 1장 문제입니다, 2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끌어와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맞춰가지고 저도 가게 하면서 1장 얘기할 때에 15장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생각하고서 강의 듣고요.
그럼 재무관이 결국 이런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는 건데, 그걸 해서 도대체 뭘 추구하자는 거냐 하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첫 번째로 얘기될 수 있는 게 회계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는 지혜 목표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그럼 했던 얘기가 회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는 극대화하고자 하는 회계적인 이익이 어떤 건지, 곧 극대화 대상 회계적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게 단기순이익 극대화냐, 영업이익 극대화냐, 총포괄손익 극대화냐, 주당이익 극대화냐, 어떤 걸 극대화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러한 회계적인 이익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회계 처리 방법에 선택이 가능한 상황들이 있다. 곧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 선택이 가능하다. 더불어서 한번 선택된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회계 변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서 회계적인 이익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더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는 재무 목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두 번째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회계적인 이익의 재무관리의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자, 여기서 기업 가치라는 것은 기업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기업 자산의 가치는 거기서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그걸 극대화시키자. 자, 그런데 이런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재무 목표는 다르게 표현했을 때에는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그게 곧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자 또는 주가를 극대화하자와 같은 얘기가 되는 상황은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게 되면, 그게 기업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가 일정하면 기업가치 극대화는 자기자본가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저 뒤에 6장 자본구조 이론 갔을 때에는 했던 얘기가 타인 자본 대리 비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표현했죠. 타인 자본 대리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은 돌의 주인은 주주이고, 돌의 주인은 채권자이고, 그걸 주주에게 잘 굴려서 원리금 잘 갚아라고 맡겼는데 주주가 딴짓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얘기했었고, 주주의 재산 도피 요인, 두 번째 주주의 위험 투자 선호 요인, 세 번째 주주의 과수 투자 요인. 그게 부채를 많이 사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무시하고서 주주 부의 극대화,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둘이 같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러지 않은 한, 곧 타인 자본 대리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제가 1장 얘기하면서 6장 얘기 끌어와도 괜찮겠죠. 물론 제가 6장 가면은 타인 자본 대리비용은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할 건데 필요할 때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할 거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하세요. 괜찮죠? 자, 더불어서 이런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라는 제한 목표는 다르게 표현했을 때에는 NPV의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NPV라는 것은 순현재 가치에서 요 200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요 출액의 현재 가치로 계산되는 건데, 그러한 NPV는 투자에 따른 부의 증가분, 곧 가치의 증가분을 얘기하는 게 NPV. 가치의 증가분이 극대화되면 가치가 극대화될 거니까 곧 기업가치 극대화는 순현재 가치 NPV 극대화와 동일한 의미가 된다. 저기처럼 제가 2장 얘기도 그냥 끌어와서 얘기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서 저는 이제 문제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봤더니 1번 문제에서 회계적 이익의 극대화는 GM표로 적정하지 않다. 그 이외란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따라 1번에 회계적인 이익은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적정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죠. 다음 2번 회계적 이익은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해서 회계처리 방법이 선택이 되는 거죠. 또한 경영자 이해를 반영해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회계에서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다는 소리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은 변화가 없는데 회계 숫자가 달라지는 거라서. 다음은 3번에 회계적 이익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기회비용? 자기 자본,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이익이다라고 했을 때의 대표적인 회계이익인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면 나오는 게 세전이익이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빠져나가면 나오는 게 순이익인데 이 회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의 얘기에서 회계적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가 쓴 돈은 타인 자본도 있고 자기 자본도 있는데 타인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는 차감이 되고 있지만 자기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자라는 개념이 뭐다?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까지 다 차감하자. 총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다 차감하자. 라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 EVA에서 나왔던 얘기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뒤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회계적 이익은 기회비용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갔던 게 경제적 부가가치 쪽으로 갔던 거다라는 거 한번 떠올리시고요. 다음에 4번에 또는 5번, 4번, 5번은 미래 수익의 시간성, 곧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미래의 불확실성 고려하지 못한다 하는 4번, 5번은 맞는 문장이죠. 자, 다음 2번 문제. 재원표로 관한 설명을 한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2014년 기출인데 이 문제 기출 냈을 때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다들 놀랬어요. 이 정도의 문제가 진짜 나올 수 있는 거냐? 뭔가 함정이 없는 거냐? 함정 없이 깔끔해요, 그냥. 또는 5번에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 그게 재벌표로 타당한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의 극대화. 우리 자본 예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순현재 가치 극대화는 재원표로 타당하다. 그 이유가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가치의 증가분 얘기하는 거라서 순현재 가치는 투자의 성과를 절대적인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성과를 상대적인 수익성, 상대적인 수익률로 얘기하는 게 내부 수익률. 수익률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가치가 극대화되는 건 아닐 수 있다. 내부 수익률 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 내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고 순현재 가치의 극대화였으면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다음에 3번에 있는 게 주당 순이익 극대화인데 그게 곧 회계적인 이익 극대화가 될 거고 걔는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정도의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종의 하나의 토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3번부터 나온 얘기가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문제 풀었으니까 또 3번 풀기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서 3번 문제 풀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전체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시겠죠. 현재 우리 교재는 회계사 1차 기출로 92년부터 작년 2000년까지 기출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다. 오랜 기간 동안 기출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경영학이 40문제 아니고 25문제. 25문제 중에 한 40%가 재무관리. 이딴 식이어서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숫자가.
다 들어가 있다 보시고요. 작년 1차 기출까지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수업 중에 다 풀 거고요. 그리고 올해 1차 기출 문제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교재로 갑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부터 나오는 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 얘기고요. 그쪽에서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계산하는 식들이 나올 거고,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 얘기인데,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 중에서 각종 투자를 하고도 남은 돈이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걔를 계산할 때에 먼저 계산하는 게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계산하는 식은 영업이익에 시작한다면 EBIT 곱하기 1-T에다가 EBIT 계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차감되어 있는데 걔는 현금 지출이 없는 거니까 다시 더해주자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EBIT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곱하기 1 법인세율에 여기 감가상각비 차감된 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더하기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순운전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게 순운전 자본. 걔가 증가했으면은 그만큼 돈 주고 사온 거다 정도 개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순운전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돈은 나가는 건데, 그걸 계산할 때는 기초 순운전 자본 마이너스 기말 순운전 자본으로 계산해주면 순운전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돈은 나가는 거다. 세 번째,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기장치가 증가했으면 돈은 나가는 거다. 다만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은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 줄었을 거다. 그거하고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을 비교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가 법인세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나갈 세금을 줄여주는 이자 비용에 법인세 감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 계산하는 게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이렇게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은 채권자 아니면 주주에게 분배가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고, 첫 번째로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주주는 첫 번째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 외에 채권자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 나오는 게 기업이 추가로 돈을 차입했으면 채권자는 돈이 나가는 거고, 기업의 기존 부채를 상환했으면 채권자는 돈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 추가로 차입하면은 채권자는 돈이 나가는 거고, 기존 부채 상환했으면 채권자는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계산할 때에는 기업의 부채가 증가했으면 얘 돈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기초에 있던 부채 마이너스 기말에 있는 부채로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였죠. 다음 주주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채권자와 유사하게 기업이 유상 증자하면 주주 돈 나가는 거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는 돈 받는 거다. 그래서 기업이 유상 증자하면 주주 돈 나가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면 주주 돈은 들어오는 건데, 그걸 계산할 때에는 기초에 있던 자기 자본은 아무 일 없어도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인 유보시키는 금액만큼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거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자기 자본을 비교해야겠다. 그래서 주주연금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건데, 자, 거기서 배당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기업 내부에 유보시키는 금액을 더하게 되면 그건 곧 순이익과 같다. 따라서 첫 번째 순이익은 주주모, 그리고 두 번째 기초 자기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기자본 하게 되면 주주의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는 거였죠. 우리 지문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외웠던 식이니까 다들 기억할 걸로 생각해요. 자, 우리 3번 문제에서는 기업 잉여 현금 흐름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건데요. 모든 자산가 부채는 영업력이고 법인세는 25%다.
자, 재무 상태표 나와 있고 손익계산서 나와 있고요. 먼저 계산할 게 영업 현금으로는 계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부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순영업이익이 76으로 나와 있고요. 법인세율은 25%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식 EBIT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에 감가상각비는 더해주자로 접근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76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25%에 감가상각비 다시 더해주자. 감가상각비 나와 있는 게 24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영업현금은 계산되는 것은 81이다. 플러스 81로 계산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그 다음 갈 게 순운전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얘는 기초 순운전 자본 마이너스 기말 순운전 자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기초 순운전 자본은 기초 유동자산 마이너스 기초 유동부채로 계산해야겠죠. 기초 유동자산 얼마예요? 100 아니고 85죠. 지금 여러분 봤을 때에 왼쪽이 단기, 오른쪽이 전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초, 기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말, 기초로 지금 나와 있어요.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자, 기초 유동자산이 85에 기초 유동부채는 40이니까 기초 순운자본은 45인 거고요. 다음 기말 유동자산이 100에 기말 유동부채는 50이죠. 따라서 기말 순운자본은 50이니까 순운자본이 기초에 45, 기말에 50이면 순자본이 5만큼 증가했다.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증가하는 것은 돈 주고 사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순운자본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5라고 현금흐름은 계산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 자, 기초 비유동자산은 200 이러면 안 되죠. 또 기초 165. 네, 기초에 있던 비유동자산은 165에 걔는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 줄었을 거다. 감가상각이 24. 근데 기말에 있는 비유동자산은 200인 거니까 그 차이로 봤을 때에는 금액이 마이너스 59로 계산되어서 돈은 59만큼 나간 거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이 12다라고 써 있고요. 법인세율은 25%, 25%라고 문제에 있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3으로 계산되고요. 그만큼 세금이 덜 나간 건 돈 들어온 걸로 처리한다. 자, 다 계산했더니 기업 잉여 현금흐름으로 계산되는 값이 플러스 20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던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 얘는 우리가 현금 흐름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인율에 반영해서 가중평균 자원 비용 구할 때에 세후 타인 자원 비용과 가중평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현금 흐름에 고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안 써 있는데 괜찮은 게 1, 2, 3, 4, 5 지문에 나와 있는 게 특정 값이 아니고 구간 나와 있는 거니까 얘 3을 넣든 안 넣든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좀만 더 가볼까요? 자, 그걸 가지고서 채권자 현금흐름과 주주 현금흐름까지 가게 되면 일단 채권자 현금흐름 중에서는 채권자는 이자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우리 12죠. 자, 그리고 기초부채 마이너스 기말부채로 접근하면 될 건데 비유동부채는 순자본에서 고려해서 끝난 거니까 우리는 부채로 보는 것은 타인자본, 진짜 채권자에게 꾸온 돈을 부채로 보는 거다. 그게 지금은 비유동부채로 해서 나와 있고 기초가 110, 기말이 120.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 채권자의 전체 현금 흐름은 플러스 2다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주주 이익의 현금 흐름은 어차피 기업 이익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 현금 흐름 아니면 주주 현금 될 거니까 기업 이익의 현금 흐름이 20이고 채권자 현금 흐름이 2다 하게 되면 주주 이익의 현금 흐름은 플러스 18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계산할 때에 당기 순이익으로 나와 있는 게 48이고요. 그리고 기초 자기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기자본 접근할 건데 기초 자기자본은 100에 기말 자기자본은 130.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0 되는 거니까 주주 현금 흐름이 18이다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문제 풀다가 문제 요구사항 풀고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더 해도 괜찮죠.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꼭 받아서 거기 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얘기니까 듣고서 이해가 되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풀 때는 혹시 안 하더라도 혹시 예습 하시나? 예습에서 먼저 문제 풀고 들어온다. 그게 아니면은 저랑 풀고 나서 혼자 복습할 때에 객관식 그걸 아시죠? 문제 풀었으면 내가 제대로 푼 문제, 못 푼 문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그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4번 문제고요. 역시나 같은 형태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4번에 2015년 비유동 자산을 처분했는데 잔부 금액은 10,000원짜리 처분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 8,000원의 장기 부채를 신규로 차입했다. 14년과 15년의 재무제표이고 법인세는 30%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재무상태표의 일부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가 나와 있네요. 우리 먼저 재무상태표의 일부 중에서 자산에 유동자산이 있고 부채에 유동부채가 있네요.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순은자 자본 파악해야 되죠. 기초 순은자본 얼마예요? 자, 왼쪽이 기초, 오른쪽이 기말이네요. 기초 유동자산이 5,000에 기초 유동부채는 2,000이니까 기초 순은자본은 3,000. 마찬가지로 기말 순은자본은 3,300이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 금액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기초 자본이 8,000에 기말 자본은 7,300이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그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쪽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나와 있어요. 다른 항목 없다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될 금액이 6만 원인가요? 자, 거기서 이자 비용 차감될 거고 2,000이 차감이 되면은 세전 이익으로 나올 게 58,000이겠네요. 자, 거기서 세금 나갈 거고 당기 순이익까지 나오겠죠. 세율이 30%래요. 세율 30%면 세금으로 나갈 금액이 17,400. 따라서 순이익으로 나올 금액이 40600. 뭐 이 정도 계산은 알아서 하겠지 뭐. 해결린 다 했잖아요. 자, 가지고서 계산해보라는 건데 1번 2015년 비유동자산 취득액 영업현금 흐름 채권자 현금 흐름 비유동부채 상환에 순환자본은 500 증가했다. 일단 동그라미 5번은 틀렸네요. 순환자본이 아까 기초에는 3,000 기말에는 3,300 순환자본은 300 증가했죠. 그 눈을 그냥 끝낼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한번 계산 다시 가봅시다. 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 없는 것도 기본적인 사항은 계산을 해보죠. 첫 번째로 영업현금 흐름인데 손익계산서 쪽에서 영업이익이
계산했더니 6만 원이다 라는 것은 바로 계산이 되었고요.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30%에 감가상각비는 다시 더해주자.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었죠. 그래서 영업현금은 계산되는 게 58,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52,000원. 52,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영업현금으로는 53,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영업현금으로는 52,000이다. 다음 순운전 자본은 우리 계산했던 게 기초에 있던 거는 3,000, 기말에 있는 것은 3,300이니까 순운전 자본이 300 증가해서 현금 흐름은 300만큼 돈 나간 거다.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은 비유동 자산이 기초에는 25,000, 기말에는 3만인 거니까 기초 25,000에서 감가상각 10,000원만큼은 감소해서 기말에 15,000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있는 것은 3만이 있는 거니까 15,000만큼 돈 주고 사온 거다 라고 계산될 거고, 네 번째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라고 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 2천에 법인세율은 30%니까 600만큼의 이자 비용의 법인세 감세 효과다. 자, 뭐 이것까지 그냥 포함을 해서 기업 잉여현금 흐름 계산을 해본다면 전체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계산되는 값은 37,3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다음 채권자와 주주 현금 흐름까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채권자 현금 흐름 먼저 이자를 받는다. 이자가 플러스 2,000이고 추가적으로 기초부채 마이너스 기말부채 하게 되면은 기초 비유동부채가 2만에 기말은 26,000. 그래서 마이너스 6,000 되는 거니까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000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 현금 흐름은 기업 잉여현금 흐름 37,300에서 채권자 마이너스 4,000인 거니까 주주 잉여현금 흐름은 41,300이다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계산해 본다면은 먼저 순이익이 있고 순이익은 쭉 계산했더니 46,000원이 순이익. 그리고 자기자본은 BS 차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기초 자본이 8,000에 기말 자본은 7,300 해서 얘가 나오는 게 700. 따라서 맞네. 더하면 41,300 맞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채권자 현금으로 묻는 게 있었죠. 그다음 3번의 채권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0 아니고 마이너스 4,000이다 하는 게 맞는 문장이죠. 자, 다음으로는 재무관리 문제는 아니고 회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회계 문제 쪽에서 우리가 BS에 회계상 BS에 표시가 될 금액을 보게 되면 먼저 부채 쪽이면은 기초에 있던 부채는 회계상 금액이 변해 가는 게 추가로 차입하면 장부금액 증가, 그리고 상환하면 장부금액 감소해서 기말에 부채가 되는 거죠. 기초에 있던 부채가 2만 2였고 문제 맨 위에 장기 차입, 신규로 차입한 게 8,000원 차입했다. 차입한 게 8,000원 차입했고 일부 금액은 상환을 해서 기말 부채 26,0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중에 상환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기중에 상환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게 2,000원이다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게 동그라미 4번 얘기. 또는 4번은 맞는 문장. 자, 비슷한 얘기로
자본의 장부금액 변해가는 것은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아무 일 없어도 순이익 중에서 유보시키는 금액만큼은 증가가 된다. 그거 외에 기업이 유상 증자하면 좌우액 증가,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면 장부액 감소 해가지고 기말에 있는 자기자본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유상증자나 자사주 매입 쪽에 자료를 주면서 또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형태로. 자, 하나 더 나오는 게 비유동 자산 쪽의 변화. 다른 게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이 있고 그 장부금액 변해 가는 것은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중에 취득한 부분이 있으면 취득한 금액만큼은 장부금액 증가, 그리고 걔가 감소되는 것은 처분하는 비유동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비유동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재무관리 얘기 아니고 회계 장부금액의 변화예요. 자, 비유동 자산 쪽 봤더니 비유동 자산이 기초에는 25,000이 있었고요. 감가상각된 게 10,000원만큼은 감가상각이 되었고요. 취득한 금액을 계산해라 라는 요구 사항이 있고 문제 맨 위에 처분한 금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처분한 게 장부금액 10,000원짜리 처분했고 처분 손익은 없었다. 그래서 처분해서 10,000원만큼 감소. 그래가지고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이 30,000이 있는 상황이니까 취득한 비유동 자산, 취득한 금액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취득한 금액이 25,000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그게 또는 1번에 있는 비유자산 취득액은 24,000 아니고 25,000이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 되겠죠. 전체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대강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5번부터 나오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 쪽 얘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단위 금액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하면서 현재 있는 100원, 3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 구한다 하게 되면은 그 현재 가치는 3년 후 100원을 현재 가치 할 건데, 근데 문제 자료에 현재 가치 이자 요소, 연금 현재 가치 이자 요소 이런 자료들이 문제에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제시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산기 눌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주로 이용하는 게 나은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3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는 곱해줄 게 현재 가치 이자 요소, 일정한 이자율의 3기간짜리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가치 이자 요소의 기호다 정도는 외울 건 아니지만 문제 있으면 알아먹긴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있는 100원에 3년 후 미래가치 구한다 하게 되면은 3년 후 미래가치는 현재 있는 100원 곱하기 미래가치 이자 요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uture value, interest factor, 일정한 이자율의 3기간짜리. 그 다음 가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고 100 매년 말 100씩 발생하는 3년간의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해라, 미래 가치 구해라 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는 100에다가 곱해줄게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 for annuity, 이게 연금 annuity, 연금의 이자 요소가 되는 거고 일정한 이자율의 기간은 3기간짜리 하면은 현재 가치.
그게 아니고 만약에 3년 후 미래가치 구한다 하게 되면은 걔는 100 곱하기 미래가치 이자 요소 for annuity 일정한 이자율의 기간은 3기간짜리 해주게 되면은 3년 후 미래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가서 3년 말 100, 4년 말 100, 5년 말 100이라는 3회 발생하는 연금의 형태의 현재 가치 구해라 하게 되면 계산한 방식이 100은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율 고려하자. 그래서 프렌트 밸류 인트리 팩터 포 애뉴이티 해가지고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율 곱해주자. 일정한 이자율에 3번 발생하는 연금 하게 되면 시점이 어디로? 이게 어느 시점 가치? 그게 하나 앞으로 온다. 따라서 2번을 추가로 더 현재 가치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현재 가치 이자 요소 일정한 이자율의 기간은 2기간짜리 2년을 더 끌어줘야 되니까 자 얘의 5년 후 시점의 미래가치는 연금인 100 곱하기 미래가치 이자 요소 3기간짜리 future value interest factor for annuity 일정한 이자율의 기간은 3기간짜리 한 번, 2번, 3번 발생하는 거니까 하면 어느 시점 가치? 시점이 어디로? 5년 말 시점 가치 1년 말 100, 2년 말 100, 3년 말 100 3년 말 시점 가치는 그대로 연금의 미래가치의 요소 했더니 여기로 갔다 똑같이 얘하면 그냥 여기로 가는 거죠. 아니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100이 있었으면 곱했을 때에 여기로 갔을 거고 그걸 2년을 뒤로 미뤄야 될 건데 지금 그 모양이 아니고 3년 말 100, 4년 말 100, 5년 말 100이니까 얘를 곱하게 되면 5년 말 시점 가치로 가는 거라고요. 자, 하나 더 가서 연금인데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기말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연금 정상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기말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발생하는 게 3번 매년 말에 100씩 발생하는 연금이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 이자율이 10%인 상황이면 얘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물론 100 곱하기 3기간짜리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고민이 될 건데 그걸 식으로 쓰게 되면 그냥 식으로 썼더니 100 나누기 1.1 플러스 100 나누기 1.1의 제곱 플러스 100 나누기 1.1의 세제곱으로 가는 거고 걔는 3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곱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기초연금 다른 말로 선불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이 있고 얘는 매기 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게 기초연금 또는 선불연금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인데 기초연금이다 라고 하게 되면 3년간 발생하는 연금인데 매기 초에 현금은 반복되는 게 기초연금 걔 현재 가치 구해라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100은 그냥 지금 있는 100이니까 현재 가치 100인 거고 그냥 2기간짜리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를 더해주는 형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걔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하면 현재 있는 100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연금 생각해서 현재 가치 구해도 된다. 네, 그걸 식으로 쓰면은 첫 번째 100, 두 번째 100의 현재 가치
세 번째 백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동일한 횟수, 동일한 금액의 연금인데 기초연금이 있고 기말연금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은 거다? 먼저 받는 게 좋은 거다. 따라 기초연금의 가치가 더 크게 된다. 얼마만큼 더 크냐라고 했을 때 N은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해주게 되면은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3년 후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다 하게 되면은 100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자율 곱해도 되는 거고, 식으로 쓰면은 3년 만에 100은 그냥 3년 만에 100인 거고, 얘는 1년간, 2년간 미래가치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0 곱하기 1.1 제곱 플러스 100 곱하기 1.1 플러스 100 하는 게 얘의 3년 후 미래가치. 반면에 기초연금의 3년 후 미래가치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년간, 얘는 2년간, 얘는 3년간 미래가치 해야 되는 거니까 3년 후 시점에서의 미래가치 하면은 얘는 3년간 미래가치 100 곱하기 1.1의 세제곱 플러스 100 곱하기 1.1 제곱 플러스 100 곱하기 1.1 되는 거다. 동일 조건의 연금인데 기말연금과 기초연금의 3년 후 미래가치는 누가 더 크다? 시점 상관없이 먼저 받으면 더 좋은 거다. 자, 따라서 기말연금의 3년 후 미래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해주면 기초연금의 3년 후 미래가치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든 기말연금이든 먼저 받는 기초연금의 가치가 더 크게 된다. 그래서 그게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는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보다 가치가 더 큰 거고, 그게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만큼 가치가 더 커지게 된다. 똑같이 기초연금의 N년 후 미래가치는 기말연금의 N년 후 미래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해주게 되면 같아진다. 시점 상관없이 현재 가치든 미래 가치든 상관없이 기초연금 가치가 큰 거고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에다 기말연금의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를 해주게 되면 기초연금의 가치와 같아지게 된다. 자, 이걸 묻는 게 우리 8페이지의 5번 문제고요. 그래서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동일한 횟수의 연금을 기초에 받는 경우와 기말에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은 그다음에 1번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 선불연금, 곧 기초연금은 일반연금, 기말연금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그다음에 1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 6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연금 중에서 특수한 형태로 해가지고 무성장 영구연금이 있고 일정성장 영구연금이 있고 걔네들의 현재 가치 얘기하면서 무성장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식은 영원히 똑같은 현금이 반복된다. 그때 이 현재 가치는 매번 발생하는 똑같은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율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성장 영구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1년만 발생하는 거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성장률로 성장해 간다. 걔의 현재 가치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현금 흐름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할 때는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로 접근을 했었고, 근데 그 값이 일정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붙어야 되는 조건이 할인율이 성장률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저 뒤에 가서 배당평가 모형 쪽에서 또 무성장 모형, 항상성장 모형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당평가 모형에서는 1년 말 배당 나누기 주주 요구 수익률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는 거였죠.
그 값이 일정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주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는 커야 된다. 를 묻는 문제도 있었어요. 나중에 볼 거야. 이 조건도 물었다고. 자, 문제 들어가서 6번 문제고요. 6번 문제 다의 세 가지 경품의 현재 가치를 할인율 10% 적용할 때 모두 100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경품 1, 2, 3이 있는데 현재 가치 구했더니 다 현재 가치가 100원으로 나왔대요. 그때 X, Y, Z 값을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자, 경품 1번 봤더니 현재 가치는 100원인데 현재부터 W1을 매년 연구이 받는다. 얘 현재 가치가 100원이래요. W1을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자, 이 화폐 시행가치 쪽 문제들은 현금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발생하는 시점들 한번 그림 그려보고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벼도 명확히 보이는 거니까 타임 스케줄 먼저 그리고서 접근하는 게 복잡한 문제들 풀 때 얘기예요. 그럼 경품 1번의 경우에는 W1을 매년 연구이 받는다는 거니까 무성장 연구연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걔의 현재 가치가 100원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연구연금이니까 W라는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율 10%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이런 형태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현금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 봐야 되고 얼마마다 발생하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몇 번 발생하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매년 W1을 무성장 연구이 받는다 하는 거니까 WWW 무성장 연구이 간다면 이 시기 맞을 텐데 현재 경품 1번에 써 있는 얘기는 시작하는 게 현재부터라고 써 있는 거죠. 1년 말부터가 아니고 현재부터니까 현재 W1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년부터 나오는 이 W1들의 현재 가치는 얘지만 현재 W1이 더 있는 거니까 현재 있는 W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그리고 얼마마다 발생인지 그리고 몇 번 발생인지 하는 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거기 나오는 W1은 9.09원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경품의 현재 가치도 100원인데 얘는 2번은 1년 후에 그냥 X1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 X의 현재 가치에서 X는 110원이다 라는 게 계산이 될 거고요. 다음 3번 A의 현재 가치도 100원인데 얘는 1년 후에 Y1, 2년 후에 X1 1년 후 Y의 현재 가치, 2년 후 X의 현재 가치 더한 게 100원인데 X는 110원이다 라는 건 경품 2번에서 구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을 거고 Y는 10원이다 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WX, Y의 크기 비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그 정도까지가 6번 문제였어요. 7번부터 해서 계속해서 화폐 시행가치 얘기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어갈게요.